자, 바로 한번 시작해 볼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파헤쳐볼 주제는 정말 흥미롭습니다. 단순히 어떤 기술이 새로 나왔다 이런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매일매일 무언가를 검색하고 정보를 얻고 또 소비하는 방식, 그 자체가 송두리째 바뀌고 있는 거대한 흐름에 대해 해설해 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유튜브의 AI 검식 혁명인데요. 어떻게 이 친숙한 영상 플랫폼이 세상에서 가장 똑똑한 답변 자판기로 진화하고 있는지 저와 함께 끝까지 한번 파고 들어보시죠. 오늘 다룰 내용 핵심만 짧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첫째, MZ세대의 검색 변화. 둘째, 에스크 유튜브의 등장. 셋째, 데이터로 보는 영상의 힘.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보의 미래까지 빠르게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릴게요. 궁금한 게 딱 생겼을 때 제일 먼저 뭘 키시나요? 아마 예전 같았으면 다들 그냥 포털 사이트 하얀 검색창에 타이핑하는 걸 떠올리셨을 거예요. 그쵸? 근데 요즘 정보 소비를 주도하는 MZ세대들한테 이걸 물어보면요. 대답이 완전히 다릅니다. 이들은 더 이상 텍스트만 고집하지 않거든요. 첫 번째 파트입니다. 1번, MZ세대의 검색 변화, 전통적인 포털에서 벗어나다. 원래 거대한 기술의 변화 뒤에는 항상 우리 사람들의 행동 변화가 먼저 일어나잖아요. CJ 매조미디어에서 나온 2026 타겟 리포트 자료를 보면 이 변화가 진짜 한눈에 들어옵니다. 20대들이 정보를 얻을 때 동영상 채널을 쓰는 비중이요. 전통적인 포털 검색을 벌써 뛰어넘거나 거의 따라잡았습니다. 20대 남성 한번 볼까요? 동영상 채널로 정보 찾는 비율이 44%예요. 포털 검색 33%를 가볍게 넘겼죠. 20대 여성도 동영상 채널이 41%로 포털이랑 거의 삐까번쩍, 거의 비슷한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영상이 이제 그냥 놀거리가 아니라 진짜 정보의 메인 출처가 된 겁니다. 플랫폼별로 좀 더 쪼개서 보면 진짜 놀랐습니다. 20대 남성이 주요 검색 채널인데요. 네이버가 52%, 구글이 51%잖아요. 근데 와, 유튜브가 47%로 바로 턱 밑까지 쫓아왔어요. 옛날에는 검색은 포털, 영상은 유튜브, 이게 국룰이었는데 이제 유튜브는 그냥 명실상부한 3대 검색 엔진 중 하나로 자리 잡은 거죠. 이어서 두 번째 파트에 에스크 유튜브의 등장. 판도를 바꾸는 생성형 AI입니다. 그렇다면 유튜브는 이런 변화에 어떻게 판을 깔고 있을까요? 여기서 진짜 기가 막힌 무기가 나옵니다. 예전 검색 방식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키워드 치고 막 20분 넘어가는 긴 영상들 주르륵 나오면 거기서 내가 원하는 정보 나올 때까지 스크롤바 계속 넘기고 솔직히 좀 귀찮잖아요? 근데 AI 검색은 이게 완전히 다릅니다. 딱 질문을 던지면요. AI가 먼저 핵심만 텍스트로 싹 요약해주고 그 내용이 들어간 영상 클립만 족집게처럼 딱딱 집어줍니다. 바빠 죽겠는데 핵심만 빨리 알고 싶은 분들한테는 이보다 완벽할 수가 없는 거죠. 이게 바로 에스크 유튜브입니다. 정의를 그대로 좀 풀어보자면 내 질문에 맞춰서 AI가 핵심을 텍스트로 딱 정리하고 관련된 영상의 딱 그 구간만 클립으로 떼어서 보여주는 생성형 AI 검색 기능이에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유튜브가 그냥 영상 잔뜩 모아둔 비디오 창고에서 내 질문에 척척 답을 내놓는 만능 답변 엔진으로 완전히 진화했다는 뜻입니다. 작동하는 방식도 진짜 물 흐르듯 자연스럽습니다. 첫째로 우리가 평소 말하듯이 아주 구체적으로 질문하는 거예요. 3박 4일 도쿄 여행 일정 좀 짜줘 이렇게요. 그럼 둘째로 AI가 영상들을 순식간에 분석해서 깔끔하게 텍스트로 요약을 해줍니다. 그리고 셋째, 글로만 보면 좀 감이 안 올 때 있잖아요. 그럴 때를 대비해서 딱 그 내용이 나오는 영상 구간만 클립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글의 직관성에 영상의 생생함까지 그야말로 완벽한 조합이죠. 세 번째 파트로 넘어가겠습니다. 데이터로 보는 영상의 힘 2026 타겟 리포트 인사이트입니다. 유튜브가 왜 이렇게 비디오 AI에 친심일까요? 데이터를 보면 고개가 끄덕여집니다. 20대들한테 인터넷 켜면 제일 많이 하는 게 뭐냐고 물어봤더니 압도적 1위가 온라인 동영상 시청이었어요. 여성은 67%, 남성도 52%나 됩니다. 이 친구들한테 영상은요, 그냥 여러 가지 선택지 중 하나가 아니라 인터넷 세상이랑 소통하는 그냥 기본 언어 그 자체인 거예요. 자, 1시간 50분. 이 시간 한번 주목해 보시겠어요? 20대가 하루 평균 영상을 보는 시간입니다. 와, 생각해 보세요. 하루 24시간 중에 자고, 일하고, 공부하는 시간 빼면 거의 2시간 가까운 알토란 같은 자유 시간을 오로지 영상 보는 데 쓴다는 겁니다. 이렇게 어마어마한 시청 시간이 있으니까 유튜브가 여기에 새로운 AI를 얹을 기회가 무궁무진한 거죠. 그리고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영상을 보는 속도입니다.
쇼펌 콘텐츠 이용률을 보면요. 무려 98%예요. 그냥 다 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중에서 유튜브 쇼츠는 80%대고요. 요즘 사람들은 길고 늘어지는 거 진짜 못 참잖아요. 핵심만 딱딱 짚어주는 빠르고 짧은 정보. 이게 이제 새로운 기준입니다. 에스크 유튜브가 굳이 그 긴 영상들을 짧은 클립으로 쪼개서 보여주는 이유, 바로 이 데이터에 다 나와 있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 네 번째 파트입니다. 정보의 미래, 전문가와 함께 분석하는 변화. 이런 엄청난 변화가 앞으로 우리가 정보를 얻는 방식을 어떻게 바꿔놓을까요? 고려대학교 인공지능연구소 최병호 교수의 분석을 통해 객관적으로 좀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건 단순하게 영상 제목이나 자막 글씨를 검색하는 수준이 아닙니다. AI가 영상 데이터 그 자체를 뜯어보는 거예요. 영상 속 사람이 뭘 하는지 장면을 뽑아내고 옷 스타일도 찾아주고 심지어 시간이나 공간의 맥락까지 자기가 이해해서 우리한테 딱 갖다 주는 거죠. 뭔가를 배울 때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문이 열린 셈입니다. 최병호 교수님이 남긴 말을 그대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현대의 학습과 취미, 정치활동까지 유튜브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AI 검색 도입의 파급력은 상당하다. 이건 정말 냉철하고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우리는 취미를 배울 때도 유튜브를 보지만 사회나 정치적인 이슈를 찾아볼 때도 유튜브를 켜잖아요. 온갖 정보가 다 모이는 이 엄청난 공간에서 AI가 과연 어떤 정보를 먼저 쏙 뽑아서 요약해 줄 것인가? 이게 우리 사회 생각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지적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교수님의 또 다른 중요한 통찰입니다. 유튜브가 검색 AI와 생성형 AI 기능을 결합하면서 이용자의 플랫폼 의존도는 더욱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 생각해보면 그렇잖아요. 검색 엔진이랑 친절하게 요약해주는 비서가 하나로 딱 합쳐져 있는데 너무 편하니까 굳이 다른 곳에 가서 한 번 더 팩트 체크를 하거나 찾아볼 필요성을 못 느끼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플랫폼이 큐레이션해주는 정보가 곧 나의 지식이 되어버릴 수 있다는 경고인 셈이죠. 오늘 살펴본 이 변화들, 단순히 유튜브에 편한 기능 하나 더 생겼네 하고 넘길 일이 절대 아닙니다. 정보가 우리에게 도착하는 길, 그리고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창문 자체가 바뀌고 있는 거니까요. 자,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AI가 알아서 핵심만 딱딱 짚어주는 이 편하고 달콤한 영상의 시대에 우리는 과연 하나의 플랫폼에 얼마나 더 깊이 의존하게 될까요? 그 속에서 우리 스스로 고민하고 생각하는 힘은 어떻게 지켜내야 할지 이 중요한 질문을 꼭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해설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주제 진짜 흥미롭습니다. 거대 테크 기업 바로 네이버가 도대체 어떻게 자신들의 성장 엔진을 최적화하고 있는지 그 속을 아주 샅샅이 들여다보려고 하거든요. 최근 발표된 1분기 실적 보고서를 딱 열어보면 와, 단순히 돈을 많이 벌었다를 넘어서 AI와 커머스를 결합해 회사의 엔진 자체를 어떻게 완전히 갈아 끼웠는지 그 진짜 전략이 보입니다. 오늘 이 분석에서 그 복잡해 보이는 숫자와 전략들 아주 속 시원하고 명확하게 짚어드릴게요. 오늘 살펴볼 전체적인 흐름입니다. 첫 번째, 1분기 눈부신 실적과 성장. 두 번째, 새로운 3대 핵심 플랫폼. 세 번째, AI가 이끄는 광고 혁신. 네 번째, 커머스와 페이의 도약. 그리고 마지막으로 C2C 중심의 글로벌 전략까지 이렇게 쫙 한번 훑어볼게요. 자, 그럼 첫 번째 섹션부터 바로 들어가 볼까요? 1분기 눈부신 실적과 성장입니다. 일단 이 숫절부터 보시죠. 1분기 매출액 무려 3조 2,411억 원. 와, 진짜 입이 떡 벌어지는 압도적인 수치 아닙니까? 이건 단순한 재무지표가 아니라 지금 네이버가 시장에서 얼마나 막강한 지배력을 가지고 있는지 단번에 보여주는 스케일 그 자체예요. 테크 업계 경쟁이 요즘 얼마나 치열합니까? 그 속에서도 이렇게 거대한 성공을 거두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아주 완벽한 오프닝인 거죠. 게다가 더 놀라운 건요, 이 거대한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16.3%나 올렸다는 겁니다. 이렇게 덩치가 산만한 기업이 1년 만에 두 자릿수 성장률을 기록한다? 이거 진짜 절대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네이버가 새로 장착한 엔진이 지금 얼마나 맹렬하게 돌아가고 있는지 바로 체감할 수 있는 아주 짜릿한 모멘텀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진짜 주목해야 할 포인트는 따로 있습니다. 덩치만 커진 이른바 속빈 강정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영업이익을 보면 5,418억 원으로 전년 대비 7.2%나 탄탄하게 성장했거든요. 보통 요즘 빅테크들 대규모 AI 인프라 구축한다고 돈 쏟아부으면서 수익성 깎아먹는 경우 진짜 많잖아요. 그런데 네이버는 커머스에서 벌어들인 막강한 수익으로 그 무거운 AI 투자 비용을 아주 영리하게 상쇄해버렸습니다. 말 그대로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은 거죠. 그럼 도대체 어떻게 이런 실적을 냈느냐? 두 번째 섹션, 새로운 3대 핵심 플랫폼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네이버가 회사의 뼈대 자체를 완전히 뜯어 엎고쳤습니다. 예전에는 검색, 커머스, 핀테크, 컨텐츠, 엔터프라이즈 이렇게 5개 영역으로 좀 흩어져 있었거든요. 근데 이걸 딱 3개, 네이버 플랫폼, 파이낸셜 플랫폼, 그리고 글로벌 도전이라는 아주 날렵하고 집중력 있는 3대 핵심 축으로 딱 압축해버렸습니다. 훨씬 더 빠르고 민첩하게 움직이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엿보이죠. 그래서 이 새로운 구조에서 돈이 어디서 어떻게 돌고 있느냐, 단연 압도적인 기둥이 하나 있죠? 네, 1조 8,300억 원이 넘는 매출을 쓸어 담은 네이버 플랫폼입니다. 회사의 근본이자 본원적인 경쟁력이 전체 실적의 멱살을 꽉 잡고 끌고 가고 있고요. 그 뒤를 글로벌과 금융 부분이 아주 탄탄하게 밀어주고 있습니다. 포트폴리오 밸런스가 정말 기가 막힙니다. 자, 그럼 이 든든한 네이버 플랫폼의 진짜 비결을 파헤쳐보죠. 세 번째 섹션, AI가 이끄는 광고 혁신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절대 놓치면 안 되는 핵심 키워드가 하나 등장합니다. 바로 애드부스트인데요. 쉽게 말해서 광고 효율의 끝판왕을 만들어주는 네이버의 AI 타겟팅 솔루션입니다. 그러니까 네이버한테 AI는 요즘 유행하는 뻔한 버즈워드가 아니에요. 광고주들 돈값 제대로 하게 해주고 플랫폼 수익을 말 그대로 뻥 튀겨주는 엄청나게 실용적이고 강력한 무기라는 걸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이 수치를 보면 그래서 중요하구나 하실 겁니다. 이번에 광고 매출이 전년 대비 9.3% 성장했는데 놀랍게도 그 성장분의 절반 이상이 방금 말씀드린 AI 타겟팅 덕분이었습니다. 대박이죠? 이게 무슨 뜻이냐? 네이버가 투자한 AI 인프라가 단순한 연구실 수준의 장난감이 아니라는 겁니다. 회사 곳간을 직접적으로 빵빵하게 채워주는 아주 확실한 황금알 낳는 거위로 자리 잡았다는 완벽한 증거인 셈이죠. 다음은 우리의 일상과 가장 밀접한 부분이죠. 네 번째, 커머스와 페이의 도약으로 넘어가 볼까요? 네이버 플러스 스토어 앱, 요즘 폼이 장난이 아닙니다. 거래액이 전분기 대비 무려 28%나 훌쩍 뛰었어요. 게다가 앱 출시 초기랑 비교해보면 사람들이 앱에 머무는 시간은 2배로 쑥 늘어났고요. 여기서 진짜 하이라이트는 웹 화면으로 볼 때보다 구매 전환율이 84%나 높다는 겁니다. 한번 앱에 들어오면 계속 머물면서 결국 지갑을 열게 만드는 말 그대로 개미지옥 같은 쇼핑 블랙홀을 제대로 만들어낸 거죠. 쇼핑에서 제일 중요한 건 역시 배송이잖아요. 네이버의 3단계 배송 로드맵을 보면 진짜 작정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1단계로 핵심 상품들 빠르게 N배송으로 돌리고 2단계로 풀빌먼트 직계약 늘려서 물류 꽉 잡고 있죠. 그리고 대망의 3단계, 올 하반기에 멤버십 연계 무제한 무료 배송을 꺼내듭니다. 와,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거 진짜 못 참거든요. 이커머스판 전체를 뒤흔들어 놓을 엄청난 승부수를 던진 겁니다. 이렇게 쇼핑이 빵빵 터지면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게 뭘까요? 맞습니다. 바로 결제, 파이낸셜 플랫폼이죠. 1분기 네이버페이 결제액이 24조 2천억 원입니다. 작년보다 23% 이상 폭풍 성장한 수치죠. 근데 네이버는 여기서 멈추지 않아요. 엠페이 커넥트라는 전략으로 오프라인 결제랑 오프라인 장소 데이터를 싹 다 연결하고 있습니다. 온라인에서 꽉 잡은 패권을 오프라인 동네 상권까지 아주 공격적으로 넓혀가고 있는 중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영역입니다. 5번째, C2C 중심의 글로벌 전략을 살펴보겠습니다. 글로벌 쪽은 어디서 돈을 벌어오고 있을까요? 기업 대상 엔터프라이즈 AI가 18.8% 성장하면서 쏠쏠하게 역할을 해주고 있지만 진짜 미친 폭발력은 개인 간 거래, 즉 C2C 사업에서 터졌습니다. 북미의 포시마크, 한국의 크림, 일본 소다, 유럽 왈러팝 같은 글로벌 C2C 플랫폼들 매출이 1년 만에 무려 57.7%나 날아올랐거든요. 이 C2C 라인업이 네이버의 새로운 글로벌 성장 엔진으로 완벽하게 자리 잡았다는 걸 아주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나눈 이 긴 이야기를 한 문장으로 기가 막히게 요약해주는 최수연 대표의 코멘트가 하나 있습니다. 네이버는 검색, 커머스, 결제, 인프라를 하나의 흐름으로 보유한 플랫폼이다. 딱 이거예요. 뭘 찾고, 사고, 결제하는 과정이 마치 물 흐르듯이 하나로 쫙 이어지는 이 엄청난 생태계, 새롭게 세운 3개의 기동이 어떻게 AI를 바탕으로 시너지를 내는지 가장 완벽하게 보여주는 핵심 요약이라고 할 수 있죠. 자, 오늘 분석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아주 흥미로운 질문 하나 던져보고 싶네요. 네이버가 이렇게 검색부터 쇼핑 결제까지를 AI로 너무나도 매끄럽게 연결하고 있잖아요. 이런 속도라면 머지않아 이코머스라는 거대한 시스템 자체가 우리가 아예 의식조차 못할 정도로 일상에 깊숙이 스며든 보이지 않는 인프라가 되어버리는 건 아닐까요? 데이터가 보여주는 이 기술의 궤적을 보시면서 우리 일상이 어떻게 바뀔지 한 번쯤 상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최근 아주 중대한 발표를 하나 했는데요. 바로 2027년 국가연구개발, 즉 R&D 예산의 전면 재편입니다. 이게 뭐 단순히 예산을 좀 깎고 늘리고 하는 그런 흔한 뉴스가 아니거든요. 국가의 미래 생존 자체가 걸려있는 정말 거대한 구조적 변화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복잡해 보이는 정책의 핵심만 딱 떼어내서 아주 명쾌하게 해체해 보겠습니다. 본격적인 내용에 앞서서 이 말을 한번 들어보시죠. 과기정통부 박인규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이 한 말인데요. 2027년도 R&D 예산은 향후 4년 내 목표 달성을 위한 골든타임 예상이다. 자, 골든타임이라는 단어 썼잖아요. 그만큼 지금 상황이 절박하다는 겁니다. 단순한 예산안 선언 수준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 경쟁력을 어떻게든 끌어올리겠다는 아주 강력한 의지 포명인 셈이죠. 오늘 우리가 짚어볼 5가지 핵심 로드맵입니다. 2027년 R&D 전면 재편의 큰 그림부터 부처 간 칸막이 제거, 지출 구조조화와 재원 확보, 12대 국가전략기술 집중, 그리고 투자 선순환 구조 구축까지 순서대로 빠르게 한번 살펴볼게요. 자, 그럼 첫 번째 파트 2027년 R&D 전면 재편입니다. 타임라인과 실행 결약의 큰 그림부터 그려보고 가죠. 이 정책이 그냥 막연한 구호가 아니라는 게 타임라인이 되게 구체적입니다. 출발점은 지난 4월 30일이었는데요. R&D 사업을 하는 30여 개 부처가 모여서 예산 전략 회의를 열었죠. 이걸 바탕으로 6월 말까지 내년도 예산 배분 조정안이 쫙 마련되고요. 그 후에 기획재정부가 최종 정부 예산안을 세팅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느 한 부처가 독단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범정부 차원에서 착착 진행되는 협력 프로세스라는 점, 이게 포인트입니다. 그렇다면 최종 예산을 결정하는 가이드라인은 대체 뭘까요? 4가지 핵심 기둥이 있습니다. 범부처 협업, 타겟을 딱 정한 중점제 투자, 철저한 성과 중심의 개편, 그리고 새로운 투자 모델 도입. 앞으로 정부 예산은 철저하게 이 4가지 룰에 따라서 움직이게 될 겁니다. 두 번째 내용으로 넘어가 볼까요? 바로 부처 간 칸막이 제거입니다. 앞서 말한 그 거창한 계획들을 진짜로 실현하려면 일하는 방식부터 확 바꿔야 하거든요. 예전에는 솔직히 정부 부처들이 각자 자기들만의 울타리, 그러니까 칸막이를 딱 치고 개별적으로 예산을 타내고 R&D를 진행하는 경향이 좀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는 그 답답한 칸막이를 아예 부숴버리겠다는 겁니다. 국가 전체가 말 그대로 하나의 원팀으로 뭉쳐서 역동적으로 협업하는 체제로 싹 바꾸겠다는 선언이죠. 실무적으로 이 원팀이 무슨 뜻이냐면 철저하게 국가적 관점에서 통합적으로 예산을 짜겠다는 겁니다. 부처 이기주의나 흔히 말하는 예산 나눠먹기 관행 같은 거 다 버리고 거시적인 목표 아래서 부처들이 공동 프로젝트를 하도록 아주 강력하게 밀어주겠다는 의미입니다. 세 번째 파트입니다. 지출 구조 조정과 재원 확보. 여기서부터 진짜 현실적인 질문이 나옵니다. 계획 좋은 건 알겠는데 그럼 그 돈은 다 어디서 낼 거냐 하는 거죠. 자, 이 숫자를 주목하셔야 합니다. 무려 15% 삭감입니다. 부처가 비교적 자유롭게 재량껏 쓸 수 있던 돈에서 무려 15%의 거품을 과감하게 걷어내겠다는 게 정부의 첫 번째 대답이에요. 정말 뼈아플 정도로 강력한 구조조정 조치죠.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어서 10%라는 숫자가 또 등장하는데요. 법적으로 구조적으로 지급이 딱 정해져 있어서 웬만하면 건드리기 힘들다던 의무지출, 여기서조차 10% 수준의 구조조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예산 재고조화가 얼마나 공격적으로 진행되는지 확실히 체감되시죠? 그렇다고 무작정 막깎기만 하겠다는 건 아닙니다. 명분은 확실해요. 비효율 R&D 사업을 정비하고 성과 중심으로 재편하겠다. 객관적인 성과도 없는데 관행적으로 질질 끌면서 낭비되던 사업들은 가차없이 쏟아내고 거기서 아낀 돈을 진짜 성과를 낼 수 있는 알짜배기들에 몰아주겠다는 아주 냉정한 실용주의적 접근인 거죠. 네 번째, 12대 국가 전략 기술 집중입니다. 그렇게 뼈를 깎아서 막대한 재원을 마련했다면 도대체 어디에 투자할 건지 그 타겟을 확인해 봐야겠죠.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숫자가 딱 두 개 있습니다. 12 그리고 50. 방대한 과학기술 분야에 예산을 조금씩 흩뿌리는 이른바 나눠먹기는 이제 안 하겠다는 거고요. 국가 생존을 위한 12대 국가전략 기술, 그리고 그 아래 50개 세부정정 기술을 명확하게 타겟으로 잡았습니다. 여기에 모든 자본과 행정력을 쏟아부어서 압도적인 성장을 이끌어내겠다는 전략이죠. 이 기술들을 보면 크게 두 가지 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반도체, 2차 전지, 수소 같은 제조에너지 분야는 우리 주력 산업에서 초격차를 유지하기 위한 일종의 방어전 성격이고요. 반면에 AI, 첨단 바이오, 양자, 우주항공 같은 미래기술 분야는 앞으로의 글로벌 패권을 좌우할 절대 양보할 수 없는 최첨단 공격 전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진짜 재밌는 게요. 언제 올지 모르는 먼 미래의 밑그림이 아니라는 거예요. 당장 5월 중에 국가전략기술 선도 넥스트 프로젝트 대상을 선정하거든요. 이 거대한 정책이 그냥 탁상공론이 아니라 이미 현실의 달력 위에서 아주 빠르게 굴러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제 마지막 다섯 번째, 투자 선순환 구조 구축입니다. 정부가 연구개발에 돈을 대주는 방식 자체가 완전히 진화한다는 얘긴데요. 한번 들여다볼까요? 사실 이번 발표에 깔려있는 가장 거대한 철학적 변화가 바로 이겁니다. 예전에는 정부가 연구기관에 지원금 딱 주고 알아서 잘 연구하세요 하고 끝나는 단순한 출연금 구조였잖아요. 근데 이제는 정부가 마치 벤처 캐피탈처럼 투자를 하고 성과가 나면 그걸 회수해서 다른 R&D에 다시 쏟아붓는 투자 회수 가능 모델로 진화하는 겁니다. 무상 지원금 프레임에서 철저한 수익률 기반의 투자 프레임으로 완전히 뒤바뀐 거죠. 아까 처음에 언급했던 박인규 본부장이 낭비 요인은 철저히 차단하고 꼭 필요한 분야에 과감히 투자하겠다고 거듭 강조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이제 정부는 단순한 현금 인출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효율성이랑 성과를 냉정하게 따져묻는 아주 매서운 국가대표 전략 투자자로 포지션을 바꿨다는 걸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낡은 칸막이를 허무는 부처 혁신부터 뼈를 깎는 지출 삭감, 그리고 전에 없던 벤처 캐피털식 투자 회수 모델까지. 자,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이 대대적인 골든타임 재편이 과연 AI와 양자 기술이 지배할 무자비한 미래 시장에서 우리의 글로벌 패권을 지켜내는 마스터키가 될 수 있을까요? 이 거대한 관료주의의 실험과 자본의 이동이 앞으로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될지 저희가 계속해서 핵심만 명쾌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브리핑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정말 의미 있고 또 흥미로운 주제로 여러분과 이야기를 나누게 되어서 기대가 큽니다. 5월 가정의 달, 특히 어린이날을 맞이해서 준비한 내용인데요.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자료는 바로 EJI에서 새롭게 선보인 AI 무사규환 안전관리 솔루션입니다. 보통 첨단 AI 기술하면 좀 차갑고 딱딱한 이미지가 먼저 떠오르시죠? 그런데 이 기술이 상상 이상으로 거칠고 위험한 산업 현장에 투입돼서 우리 가족을 지키는 따뜻한 방패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고 합니다. 대체 어떤 원리로 이게 가능한 건지 핵심만 쏙쏙 뽑아서 명확하게 풀어드릴 테니까요. 끝까지 집중해주세요. 자, 본격적으로 들어가 볼까요? 이 솔루션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먼저 EJI 관계자가 남긴 이 문장을 곱씹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뭉클하지 않나요? 어린이날이라는 단어가 주는 그 따뜻함 이면에는요, 사실 가족의 생기를 위해 매일매일 위험천만한 산업 현장으로 출근하셔야 하는 우리 아버지들의 땀방울이 있습니다. 이 해설의 출발점은 바로 그 사람에 있어요. 복잡한 AI 기술이 존재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무슨 대단한 데이터 처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아이들의 그림 속에 아빠가 늘 함께할 수 있도록 무사히 퇴근해서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는 그 평범하지만 위대한 일상을 지켜내는 것, 바로 이 감동적이고 묵직한 목표가 오늘 살펴볼 기술의 진짜 원동력입니다. 첫 번째 파트, 산업재해의 뼈아픈 현실과 수치로 보는 실태입니다. 방금 전까지 우리가 참 따뜻한 가족 이야기를 했잖아요. 하지만 이제는
왜 이런 AI 솔루션이 그토록 절실하게 필요한지 아주 냉혹한 현실과 마주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 사회에서 40대, 50대 남성 근로자분들은 보통 한 가정의 든든한 기둥이시죠. 그런데 통계적으로 봤을 때 이 세대가 산업재해 위험에 가장 많이 그리고 아주 치명적으로 노출되어 있다는 뼈아픈 현실이 존재합니다. 6055가 발표한 2025년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발생 현황 잠정 결과에 기록된 숫자입니다. 605명. 여러분, 잠깐만. 이 숫자가 가진 무게감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건 그냥 보고서에 적힌 건조한 통계가 아닙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우리처럼 평범하게 출근하고 동료들과 믹스커피 한 잔 나누고 저녁엔 가족과 밥을 먹었을 605명의 소중한 생명이 일터에서 영영 집으로 돌아오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게다가 상황은 우리가 바라는 것과 정반대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2024년 사고 사망자가 589명이었거든요. 그런데 2025년 잠정치를 보니까 605명으로 훌쩍 뛰었습니다. 산업 현장의 안전지표가 오히려 악화되고 있다는 겁니다. 1년 새 무려 16명이나 되는 생명이 더 희생됐어요. 사회 전반에서 맨날 안전 강조하고 각종 제도가 쏟아지고 있는데도 현장의 비극은 줄지 않고 있죠. 이건 결국 기존의 안전관리 방식만으로는 명확한 한계에 부딪혔다는 걸 뜻합니다. 여기서 정말 눈여겨볼 부분은요. 대체 이 비극이 어디서 이렇게 집중적으로 발생하느냐는 겁니다. 업종별 데이터를 들여다보면 현실이 확 와닿으실 거예요. 압도적인 1위가 바로 건설업입니다. 무려 286명이에요. 그 다음이 제조업 158명, 기타 업종이 161명입니다. 수시로 현장 구조가 바뀌고 육중한 중장비들이 쉴 새 없이 윙윙거리는 건설 현장이 근로자들에게 얼마나 치명적인 고위험 군인지 이 수치가 여실히 증명해주는 거죠. 불이 가장 크게 난 곳에 가장 강력한 소방수를 투입해야 하는 법입니다. 그렇다면 사업장 규모는 어떨까요? 전체 사망자 605명 중에서 절반을 훌쩍 넘는 351명이 5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50인 이상 사업장은 254명이고요. 이게 의미하는 바가 진짜 큽니다. 상대적으로 자본도 부족하고 따로 안전관리 인력을 두기도 벅찬 중소규모 사업장들이 산업재해에 그야말로 뼈아프게 노출되어 있다는 겁니다. 중소사업장 사장님들도 큰 부담 없이 척척 도입할 수 있는 똑똑한 안전망이 왜 그토록 시급한지 이 데이터가 완벽하게 입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된 두 번째 파트, AI가 지키는 산업 현장과 기술적 대응책입니다. 지금까지는 참담한 현실과 문제점들을 쭉 짚어봤는데요. 이제부터는 분위기를 싹 바꿔서 우리가 어떻게 이 상황을 타개할 수 있을지 해결책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도처의 위험이 도사리는 현장에 드디어 사람의 눈을 대신해줄 강력한 방패가 등장했습니다. 바로 EJAI가 내놓은 산업 현장 특화 AI 영상 분석 기반 스마트 안전관리 시스템입니다. 이건 단순한 보조도구가 아니에요. 끔찍한 중대재해를 막기 위해 현장에 반드시 투입되어야 할 아주 논리적이고 든든한 안전장치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이겁니다. 이 AI가 정확히 어떤 위험들을 귀신같이 찾아내느냐, 무결정 감시자로서 세 가지를 꼽을 수 있는데요. 첫째, 작업자분이 안전모나 안전벨트, 안전고리 같은 필수 장비를 깜빡하셨다. 바로 감지해냅니다. 둘째, 위험구역에 무단으로 침입하거나 누군가 갑자기 쓰러지거나 심지어 화재가 발생하는 긴급 상황을 1초도 안 놓치고 포착하죠. 셋째, 장비와의 충돌, 어지러운 현장 미정돈, 그리고 정말 상상하기도 싫은 기계 협착 같은 아찔한 작업 위험까지 실시간으로 다 읽어냅니다. 벗겨진 안전모부터 시뻘건 불길까지 다 잡아낸다니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자, 그럼 이 시스템이 실전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단계별로 한번 뜯어보죠. 사고를 막아내는 기가 막힌 3단계 프로세스입니다. 1단계로 AI 영상 분석 카메라가 쉴 새 없이 현장 구석구석을 스캔합니다. 그러다가 2단계, 방금 말씀드린 수칙 위반이나 아찔한 사고 징후가 딱 감지됐다? 그럼 즉각적으로 위험을 판별해냅니다. 그리고 대망의 3단계, 발견 즉시 현장에 뿅뿅 요란한 사이렌을 울려서 작업자 스스로 대피하게 만들고요. 이와 동시에 안전관리자의 스마트폰 카카오톡으로 즉각 알림을 쏴버립니다. 사고가 터지기 직전, 그 찰나의 골든타임을 기가 막히게 확보해서 생명을 구하는 완벽한 실시간 개입 과정인 겁니다. 세 번째 파트입니다. 모두를 위한 안전관리와 취약한 중소사업장 보호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렇게 설명해드리면 꼭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와, 시스템 진짜 좋네. 근데 저런 건 돈 많은 대기업이나 쓰는 거 아니야? 아닙니다.
앞서 데이터로 확인했잖아요. 진짜 보호가 시급한 곳은 산재 사망의 절반 이상이 터져나오는 50인 미만의 작은 사업장들입니다. 그래서 EGAI의 진짜 목표는요. 이 훌륭한 생명 구조 기술을 자본력이 좀 부족한 중소현장에서도 재정적 부담 없이 도입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판을 피워나가는 거예요. 특정 기업만의 전유물이 아니라 일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누려야 할 보편적인 안전망을 까는 거죠. 결과적으로 이 솔루션이 산업 현장에 가져올 변화는 아주 명확합니다. 현장에서 경보가 울리면 근로자분들은 매 순간 내가 조심해야지 하면서 본인의 안전을 스스로 자각하게 됩니다. 현장 전체의 안전의식이 획기적으로 올라가는 거죠. 동시에 카카오톡 알림 덕분에 현장에 없는 관리자라도 즉각적으로 상황을 파악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막강한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게 됩니다. 기계가 사람을 감시하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결국 사람의 인식과 행동까지 안전하게 변화시키는 진짜 완벽한 선순환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자, 이제 오늘의 해설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이 묵직한 질문 하나를 던지고 싶습니다. 오늘 저녁 모든 근로자가 무사히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게 하려면 과연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오늘 우리는 가정의 달이라는 따뜻한 감성에서 출발해서 차갑고 뼈아픈 산업재해의 풍계들을 마주했고 결국 그 소중한 생명들을 지켜내기 위한 정교한 AI 기술까지 쭉 살펴봤습니다. 기술이 아무리 화려하게 발전하더라도 그 끝은 결국 사람을 향해야 합니다. 오늘 살펴본 이 자료가 여러분에게 생명의 가치 그리고 그것을 지키기 위한 기술의 진짜 역할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귀 기울여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이야기 진짜 흥미진진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그러니까 OTT 시장이 완전 소리 없는 전쟁터거든요. 그중에서도 아주 피 튀기는 한국 스트리밍 전쟁 2위 쟁탈전이 오늘의 메인 주제입니다. 겉으로 드러난 데이터, 그 이면에 진짜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지금부터 아주 샅샅이 털어보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넷플릭스가 1위다. 솔직히 이건 우리 다 아는 사실이잖아요? 별로 안 놀랍죠? 근데 이 판에서 진짜 재밌고 업계 사람들을 긴장하게 만드는 관전 포인트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그럼 2위는 대체 누군데? 이겁니다. 이 질문 하나가 오늘 우리가 살펴볼 모든 전략과 데이터의 핵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방금 막 공개된 따끈따끈한 4월 성적표를 한번 볼까요? 전체적인 판도가 한눈에 싹 들어오는데요. 일단 넷플릭스가 1479만 명으로 1위 자리를 지키고는 있지만 가만 보면 전월 대비 7%나 훅 빠졌습니다. 그리고 디즈니 플러스의 상황이 진짜 흥미로운 게 지난달에 그 해킹 보상 프로그램 덕에 반짝 올랐다가 4월에는 다시 8% 넘게 확 떨어졌어요. 346만 명에 그쳤죠. 반면에 웨이브는 1.27% 소폭 올랐고요. 자, 이렇게 전체적인 숲은 한번 훑어봤으니 이제 진짜 우리가 돋보기를 들이대야 할 핵심 영역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주변의 자잘한 노이즈들은 싹 다 걷어내고요. 진짜 메인 캐릭터 딱 3곳만 집중해 봅시다. 압도적인 거인 1479만 명의 넷플릭스가 떡하니 버티고 있고 그 뒤를 매섭게 물어뜯으며 쫓는 2명의 도전자. 바로 910만 명의 쿠팡플레이 그리고 770만 명의 티빙입니다. 지금 이 두 플랫폼이 한국 스트리밍 시장의 넘버 2 자리를 두고 진짜 양보 없는 진검승부를 펼치고 있거든요. 139만, 딱 139만 명입니다. 이 숫자가 대체 뭘 의미할까요? 바로 쿠팡플레이와 티빙, 이 두 라이벌의 월간 활송 사용자 수 격차입니다. 우리나라 전체 인구를 생각하면 엄청 큰 차이일 수도 있지만 사실 대박 컨텐츠 하나 터지면 언제든 확 뒤집힐 수 있는 아주 아슬아슬한 숫자거든요. 분명한 건 이 139만 명이라는 아주 현실적인 갭 때문에 지금 두 회사 임원진들은 아마 밤잠을 설치고 있을 겁니다. 그만큼 양측의 전략도 엄청나게 극단적으로 흘러가고 있고요. 자, 그럼 이 139만 명의 갭을 두고 이 둘은 대체 어떤 무기를 꺼내 들었을까요? 재밌게도 두 플랫폼의 전략이 완전 극과 극입니다. 쿠팡플레이는 HBO 독점작과 영화를 쏟아붓는 아주 공격적인 플레이를 하고 있고요. 반면에 티빙은 KBO 프로야구 생중계 그리고 오리지널 예능을 앞세워서 팬덤을 꽉 묶어두는 일종의 방어적 전선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공격의 창과 수비의 방패, 이 두 개의 완전히 다른 플레이북이 4월 한 달 동안 어떻게 작동했는지 한번 제대로 파헤쳐보죠. 7장 쿠팡플레이의 공격, 독점 컨텐츠 투하 작전입니다.
쿠팡플레이의 사용자 수가 지난달에 쑥 올라간 배경에는 진짜 자석처럼 사람들을 확 끌어당긴 독점 컨텐츠들이 있었습니다. 딱 두 개만 꼽자면 마니아층이 장난 아닌 HBO 오리지널 시리즈 유포리아 시즌3, 그리고 단독으로 푼 화제작 영화 왕과 사는 남자가 그 주인공이죠. 그러니까 다른 데서는 절대 못 보는 이 굵직한 독점작들이 새로운 사람들을 쿠팡 앱으로 홀린 듯이 접속하게 만드는 완벽한 미끼 역할을 한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서 진짜 예상치 못한 반전이 하나 터집니다. 티빙, 그 엄청난 기대를 모았던 KBO 개막에도 불구하고 월간 사용자 수가 3.95% 떨어지다. 이거 진짜 뜻밖이지 않나요? 아니, 한국에서 제일 인기 많은 스포츠인 프로야구 중계권을 꽉 잡았는데 심지어 개막 시즌 특수인데도 한 달 동안 들어온 사람은 오히려 줄었다는 거예요. 야구 중계로 신규 유저들을 폭발적으로 끌어모으겠다는 거창한 작전이 적어도 월간 방문자 기준으로는 빗나간 셈이죠. 자, 그래서 여기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가 나옵니다. 우리는 지금 성공을 재는 기준 자체를 좀 다르게 봐야 해요. 바로 DAU, 즉 일간 활성 사용자 수라는 개념에 주목해야 합니다. 이건 한 달에 어쩌다 한 번 쓱 들어오고 마는 게 아니라 그냥 매일매일 앱을 켜고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의 숫전을 말하거든요. 유저들이 얼마나 이걸 일상적인 습관처럼 쓰는지, 충성도가 얼마나 높은지 보여주는 진짜 핵심 지표죠. 그러니까 월간 방문자랑 매일매일의 습관, 이 두 개는 비즈니스를 완전히 다른 각도에서 보여주는 겁니다. 저기서 진짜 흥미로운 게 티빙 관계자가 실제로 이런 코멘트를 남겼어요. MOU는 줄었지만 매일 들어오는 DAU는 전월 대비 2자릿수나 뛰었다. 와, 이거 놀랍지 않나요? 아까 그 겉으로 보이는 한 달짜리 성적표만 보면 티빙이 밀린 것 같았는데 뚜껑을 열어보니 완전히 다른 지표에서는 엄청난 대성공을 거두고 있었던 거예요. 사실 저는 철저히 중립을 지키면서 팩트만 전달해 드리려고 하지만 솔직히 이 발언만큼은 티빙의 수비 전략이 기존 유저들의 활동성을 얼마나 폭발적으로 끌어올렸는지 아주 객관적으로 증명해주는 대목입니다. 그럼 대체 뭐가 사람들을 매일매일 티빙으로 출근하게 만들었을까요? 답은 아주 명확합니다. 매일 경기가 열려서 도저히 안 들어갈 수가 없는 KBO 리그 중계. 그리고 다마가 비치도록 궁금해서 끊을 수 없는 유미의 세포들 시즌3랑 하트 시그널 5. 이런 킬러 컨텐츠들은 한 번 쓱 보고 끝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을 앱 안에 착 달라붙게 만드는 엄청난 접착제 역할을 한 거죠. 매일 접속해야만 하는 확실한 이유를 쥐어준 겁니다. 자, 이게 우리한테 기가 막힌 통찰을 줍니다. 이 피 튀기는 스트리밍 전쟁에서 성공이라는 단어의 정의가 어떻게 극과 극으로 나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한쪽에는 빵빵한 독점 신작들을 펑펑 터트려서 일단 새로운 사람들을 쫙 끌어모은 월간 활성 사용자의 승자, 쿠팡플레이가 있고요. 다른 한쪽에는 어쩌다 오는 손님을 좀 줄었어도 한 번 온 사람은 매일 오게 만드는 끈끈한 늪을 파놓은 일간 활성 사용자의 승자, 티빙이 있습니다. 사용자층을 넓게 펴는 것과 아주 깊게 파고드는 것. 이 완전히 다른 두 전략이 만들어낸 완전히 다른 형태의 승리인 거죠. 오늘 분석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아주 도발적인 질문 하나 던져보고 싶네요. 이 치열한 스트리밍 전쟁에서 진정한 승자의 왕관은 과연 누가 쓰게 될까요? 한 달에 한 번이라도 방문하는 사람을 최대한 많이 모은 쪽일까요? 아니면 매일매일 플랫폼에 헌신하는 찐팬을 가진 쪽일까요? 솔직히 정답은 아직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 흥미진진한 2위 쟁탈전이 앞으로 우리한테 엄청난 인사이트를 던져줄 거라는 건 확실하죠. 여러분은 과연 어떤 지표가 최종적인 승리를 가져다 줄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오늘 준비한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다이나믹한 시장의 다음 챕터가 벌써부터 너무 기다려지네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요즘 진짜 세상 돌아가는 거 보면 시간 참 빠르다 싶으실 때 많죠? 계절 바뀌는 것도 눈 깜짝할 새인데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이 인공지능 산업의 시계는요. 정말 우리의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미친 듯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향후 10분 정도 글로벌 AI 시장의 숨막히는 속도전, 그리고 이게 우리한테 대체 어떤 거대한 파장을 몰고 오고 있는지 아주 속 시원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숫자 하나만 머릿속에 넣어두고 가보죠. 50일. 일반적인 소프트웨어 베타 테스트도 이거보단 길게 하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게 지금 글로벌 AI 시장에서 완전히 새로운 모델이 하나 뚝딱 출시되는 평균 주기입니다. 2달도 채 안 돼서 시장 판도를 뒤엎을 AI가 계속 쏟아져 나온다는 뜻이에요. 이 50일이라는 숫자가 지금 이 바닥에 얼마나 피말리는 속도전을 치르고 있는지 그대로 보여주고 있죠.
오늘 쭉 훑어볼 핵심 내용들입니다. 첫 번째로 이 50일의 속도전 실태를 보고요. 이어서 구글, 오픈 AI 같은 빅3의 움직임 추적, 그리고 왜 이렇게까지 속도에 집착하는지 그 세 가지 원동력을 파헤쳐 볼 겁니다. 그 다음엔 사활이 걸린 IPO 레이스, 마지막으로 과연 한국은 이 판에서 버틸 수 있을지 우리 앞에 진입장벽까지 차례대로 짚어보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섹션 50일의 속도전, 마라톤에서 단거리 전력 질주로 바뀐 현장부터 들어가 보죠. 데이터 한번 보실까요? 지난 3년 동안 글로벌 AI 신모델 출시 간격 평균이 130일이었습니다. 사실 이것도 IT 업계 전체로 보면 엄청 빠른 거거든요. 그런데 최근 6개월을 보니까 이 주기가 무려 50일로 확 줄어들었습니다. 불과 3년 만에 사이클이 62%나 단축된 거예요. 말 그대로 반토막, 아니 그 이상이죠. IT 역사상 이렇게 덩치 큰 기술이 이렇게 짧은 시간에 세대 교체를 이룬 적이 제 기억에는 없습니다. 개발자들은 사실상 매일 밤새우면서 한계를 시험받고 있는 상황인 거죠. 다음 섹션, 빅3 추적하기. 과연 이 새로운 속도 제한을 이끄는 주역들은 누굴까요? 일단 오픈 AI부터 볼까요? 일정이 아주 빡빡합니다. 2025년 8월 GPT-5 시작으로 11월 5.1, 12월 5.2, 내년 3월에 5.3이랑 5.4, 4월 5.5까지. 와, 말하면서도 숨차네요. 평균 출시 간격이 놀랍게도 딱 43일입니다. 예전에 GPT-4에서 터보로 넘어갈 때 8개월이나 걸렸던 거 기억하시죠? 그거 생각하면 진짜 한 달 반마다 시장에 폭탄을 하나씩 던지고 있는 격이에요. 근데 구글은 여기서 한술 더 뜹니다. 빅3 중에서 가장 독하게 밀어붙이고 있는데요. 평균 출시 주기 자그마치 39일입니다. 12월 제미나이 3부터 1월, 2월, 3월, 4월 거의 매달 서브 버전을 촘촘하게 쏟아내고 있죠. 1년에 한 번 메이저 업데이트하는 기본 공식은 유지하면서 그 사이 빈틈을 무슨 프로니, 플래시라이트니 하면서 꽉꽉 채워넣고 있는 겁니다. 시장 점유율 단 1%도 절대 안 뺏기겠다는 엄청난 집념이죠. 그럼 엔트로픽은 어떨까요? 여기는 평균 68일로 그나마 숨통이 좀 튀는, 아니 사실 이것도 2달 남짓이니까 엄청 빠른 거죠. 당장 2020년 2월 클로드 오프스 4.6이랑 4월 4.7 사이만 봐도 딱 70일 차이거든요. 근데 이 70일 만에 코딩이나 비전 분석 능력이 눈에 띄게 확 좋아집니다. 예전 같으면 진짜 상상도 못할 속도예요. 그냥 이름표만 바꿔다는 게 아니라 진짜로 유의미한 기술 진보를 이 짧은 시간에 이뤄내고 있다는 게 놀라운 포인트입니다. 자, 섹션 3. 가속화의 세 가지 원동력입니다. 대체 왜 이렇게 다들 미친 듯이 서두르는 걸까요? 이 기존의 속도 제한을 산산조각낸 기폭제, 딱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에이전트 AI 시대의 개막, 뚝 떨어진 추론 비용, 그리고 점진적 업데이트를 활용한 새로운 브랜딩 전략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이른바 에이전트 AI 시대에 들어섰기 때문이에요. 예전에는 AI가 그냥 말동무나 해주고 맞춤법 고쳐주는 수준이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기업들이 복잡한 코딩 시키고 방대한 데이터 분석 맡기는 진짜 신입사원처럼 써먹고 있단 말이죠. 근데 이 똑똑한 신입사원이 매달 발전하는 모습을 안 보여준다? 그럼 기업 고객들은 가차없이 해고 통보하고 바로 경쟁사 모델로 갈아타버립니다. 살아남으려면 매일 진화해야 하는 그런 살벌한 환경이 된 거예요. 두 번째, 그리고 사실상 이게 제일 중요한데요. 바로 비용 문제입니다. 불과 한 2년 전? 그때만 해도 이 거대한 AI 모델 한 번 돌리려면 서버 비용이 진짜 천문학적으로 깨졌거든요. 새 거 만들고 싶어도 돈이 없어서 못했죠. 근데 기술이 발전하면서 토큰당 처리 비용이 그야말로 수직 낙하했습니다. 구동 비용이 확 싸지니까 기업들 입장에서는 돈 걱정 좀 덜고 쉴 새 없이 돌려보고 실패해도 다시 배포해보고 한마디로 몸집이 확 가벼워진 겁니다. 세 번째는 좀 마케팅적인 건데요. 신제품의 기준 자체가 바뀌었어요. 50일마다 아예 바닥부터 코딩을 새로 짜는 게 아닙니다. 안전성 좀 높이고 특정 명령어 잘 알아듣게 살짝 파인 튜닝을 한 다음에 그걸 아주 그럴싸하게 포장해서 짠! 새로운 버전 출시! 하고 내놓는 거죠. 스마트폰 회사들이 매년 카메라 렌즈 하나 덧붙이고 새 폰이라고 내놓는 거랑 좀 비슷하달까요? 어떻게든 시장에서 잊혀지지 않으려고 계속 존재감을 어필하는 겁니다. 이어지는 섹션 4, 사활을 건 IPO 레이스, 승자 독식 시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2020년 하반기에 전 세계 금융시장을 뒤흔들 진짜 빅 이벤트가 하나 대기 중입니다. 바로 오픈 AI와 엔트로픽의 기업 공개, 즉 IPO죠.
이건 판돈이 수백조 원에 달하는 그야말로 초특급 하이스테이크 포커판이에요. 여기서 투자자들이 궁금한 건 딱 하나입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누가 제일 똑똑하고 센 모드를 쥐고 있는데, 이 질문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서로 상대방 기를 죽이려고 쉴 새 없이 새 카드를 꺼내드는 겁니다. IB 업계, 즉 투자은행 쪽에서 이런 말이 나옵니다. AI 모델 시장에서 1위와 2위의 수익성 격차는 현격하다. 참 냉혹하죠. 굳이 왜 이렇게까지 잔인하게 평가하냐고요? AI 인프라 산업은 돈이 워낙 무지막지하게 들어가다 보니까 결국 사람들은 가장 똑똑하고 믿을 수 있는 단 하나의 1등 모델로 쏠릴 수밖에 없거든요. 이 짧은 한 문장이 지금 AI 기업들 목을 조르고 있는 엄청난 재무적 압박감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다시 말해 이 바닥은 1위가 진짜 모든 걸 다 쓸어 담는 무자비한 승자 독식 전장입니다. 1등을 하면 전 세계 투자금이랑 이윤을 블랙홀처럼 다 빨아들이는데, 만약 단 한 발짝이라도 삐끗해서 2등이 된다? 아무리 훌륭한 기술을 만들어도 수익성이 그냥 벼랑 끝으로 곤두박질 치는 거예요. 애초에 은메달 따위는 취급을 안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살아남으려면 어떻게든 1등 자리를 지켜야 하고, 그래서 다들 50일마다 피 튀기며 신모델을 던지는 겁니다. 마지막 섹션 5. 한국에 들이운 진입장벽. 전력 질주하는 세계 속 관료주의적 마라톤입니다. 자, 밖에서는 이렇게 50일마다 세상을 뒤집을 모델이 태어나고 사라지는데, 우리 한국의 상황은 어떨까요? 글로벌 경쟁자들이 AI 세대를 통째로 갈아치우는 그 50일 동안 안타깝게도 우리는 정부 지원금 받으려고 위원회 꾸리고 서류에 도장 받으러 다니는데 시간을 다 쏟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실제로 사업자 하나 선정하는 행정 절차에만 수개월이 걸리니까요. 남들은 스포츠카 타고 트랙 돌고 있는데 우리는 아직 무슨 운동화 신을지 서류 결제 올리는 꼴이죠. 이 치명적인 속도 차이가 결국 엄청난 진입장벽이 되고 맙니다. 물론 마냥 손 놓고 있는 건 아닙니다. 최근에 국민성장펀드가 국내 기업 업스테이지 쪽에 5,600억 원이라는 큰 돈을 투자하기로 했거든요. 이거 단순한 지원금 수준이 아니에요. 우리가 글로벌 기업들한테 꼬박꼬박 디지털 월세 내는 세입자가 될 거냐, 아니면 당당하게 독자 AI를 가진 건물주, 아니 창조자가 될 거냐를 가르는 아주 중요한 시도죠. 하지만 솔직히 말해서 글로벌 빅3가 쏟아붓는 그 엄청난 자본력, 그리고 아까 보셨던 그 무시무시한 50일 속도전에 비하면 우리 앞길이 꽤나 험난한 건 부인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50일마다 게임의 룰이 통째로 리셋되는 이 잔혹한 속도전. 과연 한국의 AI 생태계는 이 무겁고 느릿느릿한 관료주의 마라톤에 버텨내고 끝까지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아마 이 질문의 답은 단순히 기술력을 넘어서 우리 사회의 시스템 전체가 얼마나 빠르고 유연하게 바뀔 수 있는지에 달려있을 겁니다. 자, 오늘 짚어드린 내용이 여러분께 꽤 쏠쏠한 인사이트가 되었길 바라고요. 저는 다음 이 시간에 더 흥미진진한 주제 꽉꽉 채워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분석해볼 주제 정말 흥미로운데요. 바로 지금의 AI 붐을 일으킨 장본인 오픈 AI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겉보기엔 정말 잘 나가는 것 같은데 사실 무대 뒤에서는 엄청난 재정적 압박 속에서 아슬아슬한 외줄타기를 하고 있거든요.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지 바로 들어가 보시죠. 오늘 이야기의 흐름을 먼저 짚어볼게요. 첫째, 오픈 AI 파산설의 배경. 둘째, 어마어마한 규모의 자본 지출. 셋째, 빅테크 기업들과 오픈 AI의 결정적인 구조적 차이. 넷째, 이로 인해 흔들리는 AI 생태계 파트너들. 마지막으로 심화되는 경쟁 상황과 앞으로의 전망까지 쭉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로 파산설에 휩싸인 오픈 AI 이야기부터 해보죠. 명실상부한 AI 혁명의 리더가 어떠다 갑자기 이런 충격적인 파산 루머의 중심에 서게 된 걸까요? 이걸 설명할 때 딱 들어맞는 속담이 하나 있습니다. 네, 바로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인데요. AI 인프라를 굴리고 유지하는 데 들어가는 돈이 정작 AI가 벌어다주는 돈을 아득히 뛰어넘어버릴 위기에 처했다는 뜻입니다. 상황을 좀 더 구체적으로 볼까요? 올 1분기에 거대 빅테크 기업들은 어닝 서프라이즈 17에서 33%라는 엄청난 매출 성장을 즐겼잖아요. 그런데 시장의 불안한 눈초리는 엉뚱하게도 비상장사인 오픈 AI를 향했습니다. 업계 전반에 걸쳐 돈 쓰는 속도가 돈 버는 속도의 2배를 넘어서기 시작했거든요. 이러니 자연스레 AI 버블에 대한 공포가 커졌고 결국 오픈 AI 파산설이라는 불씨를 당기게 된 거죠. 두 번째 파트. 과연 이 대규모 자본 지출이 얼마나 감당 불가능한 수준인지 실제 숫자들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최첨단 AI를 유지하기 위해 쏟아부어야 하는 돈의 규모를 보면요. 진짜 입이 떡 벌어집니다.
무려 1조 달러 이상입니다. 1분기 실적 발표가 끝나자마자 에버코어랑 뱅크 오브 아메리카 분석가들이 전망치를 확 올려잡았는데요. 2027년까지 업계 전체의 AI 자본 지출이 1조 달러를 가뿐히 넘길 거란 얘기죠. 정말 역사상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엄청난 돈이 인프라에 쏟아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오픈 AI 하나만 놓고 보면 어떨까요? 놀라지 마세요. 오픈 AI는 2025년부터 2032년까지 무려 1조 4천억 달러 규모의 지출을 약속해둔 상태라고 합니다. 애저나 AWS, 오라클, 코어위브 같은 거물급 파트너들과 손잡고 거대한 인프라를 싹쓸이한 대가로 이럴 엄청난 청구서를 짊어지게 된 거죠. 게다가 같은 기간 동안 새로운 걸 개발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AI를 켜두고 유지하는 데 드는 기본 운영비랑 순수 컴퓨팅 비용만 계산해도 무려 6천억 달러에 달할 거란 추산이 나옵니다. 과장 조금 보태서 진짜 숨만 쉬어도 이 천문학적인 돈이 빠져나간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요. CFR의 경제학자 세바스찬 말라비의 분석에 따르면 이런 식으로 연간 손실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면 2029년쯤에는 누적으로 까먹는 현금만 무려 1,150억 달러에 달할 거라고 합니다. 말 그대로 현금을 용광로에 쏟아붓고 있는 수준인 거죠. 앞으로의 타임라인을 한번 그려볼까요? 2025년에 대규모 인프라 투자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데 지금처럼 돈 버는 속도보다 인프라 늘리는 속도가 훨씬 빠른 이 상태가 계속된다? 그러면 당장 2027년 중반에 심각한 현금 부족 사태가 터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29년엔 막대한 현금이 다 타버리고 2032년 자본지출 사이클이 끝날 때까지 정말 얼음판을 걷는 듯한 위태로운 상황이 이어지는 거죠. 자, 여기서 세 번째 섹션, 빅테크와 오픈 AI의 결정적인 차이점에 대해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다들 여기서 궁금증이 하나 생기실 거예요.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거대 기업들도 똑같이 엄청난 돈을 쏟아붓고 있는데 왜 유독 오픈 AI만 이렇게 벼랑 끝에 몰린 것처럼 묘사되는 걸까요? 그 해답은 바로 떨어져도 다치지 않게 받아줄 안전망에 있습니다. 빅테크 기업들은 디지털 광고나 클라우드, 전 세계적인 이커머스처럼 돈을 쓸어 담는 확실한 캐시카우가 있잖아요. 여기서 번 돈으로 막대한 AI 투자금을 메꿀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픈 AI는 어떨까요? 그런 든든한 뒷배경 하나 없이 오직 AI가 벌어다주는 돈만으로 이 엄청난 지출을 감당해야 하는 완전히 다른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뼈아픈 약점은 결국 회사 내부의 갈등으로까지 번졌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 보도에 따르면요, 이미 도장 콱 찍어버린 어마어마한 데이터 센터 계약금에 비해 실제 벌어들이는 매출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심각한 내부 경고가 경영진에게 공식적으로 전달됐다고 하네요. 물론 기사가 나가자마자 문제를 제기했다고 알려진 CFO 사라 프라이어와 CEO 샘 올트먼은 즉각 공동성명을 내고 그런 일 없다고 강력하게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시장 반응은 냉담했죠. 굴지의 AI 1위 기업 내무에서 돈 문제로 불화설이 돌았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업계 전체가 들썩이기에 충분했거든요. 이어지는 네 번째 이야기, 바로 흔들리는 AI 생태계 파트너들입니다. 이 충격파가 시사하는 바가 아주 큽니다. 오픈 AI는 혼자 동떨어진 섬이 아니라는 거죠. 이들의 재정 상태가 주변의 수많은 기술 시장과 거미줄처럼 촘촘하게 엮여 있다는 걸 아주 생생하게 보여준 사건이었습니다. 당장 오픈 AI가 목표 매출을 못 채울 수도 있다는 얘기가 나오자마자 데이터 센터 계약으로 단단히 묶여있던 파트너들이 직격탄에 맞았습니다. 오라클 주가는 순식간에 7%나 뚝 떨어졌고요. 소프트뱅크나 코어위브 같은 기업들도 덩달아 주가가 짓눌리며 함께 흔들리는 모습을 보였죠. 블룸버그 인텔리전스의 분석이 아주 뼈를 때리는데요. 오픈 AI의 매출 부진은 오라클의 재무 목표에 직접적인 리스크다 라고 딱 꼬집어 말했습니다. 이 말인즉슨 시장 생태계 전체가 오픈 AI에 너무 깊이 의존하고 있어서 비상장사 딱 한 곳의 주머니 사정이 거대 상장사들의 주가를 순식간에 흔들어버릴 수 있는 새로운 현실이 열렸다는 걸 의미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살펴볼 부분은 심화되는 경쟁과 미래 전망입니다. 이런 엄청난 돈 문제에 파트너들의 눈치까지 봐야 하는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경쟁자들마저 무섭게 치고 올라오고 있거든요. 오픈 AI가 그 무거운 인프라 청구서를 끌어안고 끙끙대는 사이 발빠른 경쟁자들은 진짜 턱 밑까지 쫓아왔습니다. 엔트로픽의 클로드 코드 한번 보세요. 기업 고객들을 싹 다 빨아들이면서
지난 4월 기준으로는 B2B 매출에서 드디어 오픈 AI를 제쳤다는 분석까지 나왔습니다. 게다가 구글은 어떤가요? 제미나이를 무기로 삼아서 그 거대한 검색창과 안드로이드 생태계를 통해 일반 소비자 시장을 엄청나게 뺏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픈 AI가 빠진 가장 끔찍한 딜레마가 이겁니다. 예전에는 새로운 영토를 정복하려고 돈을 썼다면 이제는 본인들이 다 깎아놓은 앞마당을 후발주자들한테 뺏기지 않고 방어하는 데만 어마어마한 돈을 쏟아부어야 하는 진짜 빠져나가기 힘든 덫에 걸려버린 셈이죠. 아, 그렇다고 당장 오픈 AI가 내일 모레 망하느냐? 그건 절대 아닙니다. 지난 3월에 아마존, 엔비디아, 소프트뱅크 같은 굵직한 곳에서 무려 1,220억 달러라는 입이 떡 벌어지는 자금을 끌어왔거든요. 기업 가치만 8,520억 달러를 인정받았으니까요. 일단 급한 불을 끄고 판을 다시 짤 수 있는 귀중한 시간은 확실하게 벌어둔 상태입니다. 하지만요, 여러분, 여기에 진짜 치명적인 함정이 하나 숨어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그 막대한 투자금 있잖아요. 그 돈의 상당 부분이 이미 데이터 센터랑 컴퓨팅 비용으로 다 선결제, 그러니까 꼬리표가 붙어있는 돈이라는 겁니다. 통장에 숫자만 찍혔지 사실상 나갈 곳이 다 정해진 돈이라 카운트다운은 여전히 째깍째깍 돌아가고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오늘 이 흥미진진한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한 가지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과연 오픈 AI는 방금 수혈받은 첫 막대한 비상금이 바닥나기 전에 이 천문학적인 지출 속도를 따라잡을 만큼 수익을 팍팍 내줄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인프라 비용의 늪에 빠져버릴까요? 세계의 AI 개척자가 벌이는 이 아슬아슬한 줄타기, 과연 그 끝은 어디일지 정말 궁금해집니다. 오늘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